어머니, 이건 지훈이 아침떡이었거든요? 왜 남의 집에 와서? 허락 없이 드세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의 집에서 나는 이방인처럼 앉아 있었지요. 지금이라도 나가주세요. 그냥 꺼지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 살고 있는 68세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산도 많고 물도 맑은 시골에서 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본 적 없이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40이 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갔고 그 뒤로는 삼남매 키우겠다고 낮에는 김밥집, 밤에는 봉투 접기, 주말에는 결혼식장 뒷정리까지. 손이 트고 무릎이 깨져도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다 괜찮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첫째 동현이, 둘째 동수, 막내 현정이. 이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제 인생 전부였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게 되니 아, 이제야 좀 웃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는 큰아들 동현이가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기꺼이 내 살던 집 문을 잠그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침에 떡 하나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누가 어머니 먹으라고 했어요. 라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늘은 그 뒤로 제가 겪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아직 세상이 덜 바뀐 덕분일 겁니다. 저는 1956년 경상북도 상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논과 밭밖에 없던 그 마을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 늘 배고프고 늘 일손이 부족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소 먹이고 농사 짓고 틈틈이 막노동까지 다니셨어요. 어머니는 새벽장에 나가 채소 팔고 오후엔 남의 집 김치 담가주는 일까지 하셨죠. 쌀밥은 설이나 추석에나 먹을 수 있었고 평소엔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20살 되던 해 시집갈 때가 정해졌다는 말을 듣고 후 단 한 번 얼굴 본 적 없는 사람이랑 혼인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 박영길 씨였죠. 서울 강서구 쪽 작은 연립주택에서 시작한 우리 삶은 늘 빠듯하고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새벽부터 공사장으로 나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돈은 한 푼도 안 빼먹고 집에 넣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면서 삶은 더 팍팍해졌지만 동현이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전 진짜 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기뻤습니다.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헌천을 잘랐었고 분유 대신 쌀미음 끓여 먹이며 키웠지만 아이가 눈 마주치며 웃어줄 때면 그 어떤 고생도 다 사라졌어요. 둘째 동수가 태어났을 땐 남편이 일하다 허리를 크게 다쳐 몇 달을 일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나섰습니다. 김밥집 청소, 식당 설거지, 신문 배달. 돈 되는 일은 뭐든 했어요. 밤엔 피곤해 눈이 감기는데도 아이들이 잠든 방 안을 돌며 내일은 꼭 좀 더 잘해주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막내 현정이는 계획에 없던 아이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애틋한 존재였습니다.
딸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현정이 머리 묶어주며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면 제 어린 시절 못 해본 걸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결국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 건설 현장에서 철근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이자 아빠가 됐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대로 키우겠다. 그 다짐 하나로 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신문 돌리고 낮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봉투 접기. 그래도 아이들 도시락은 꼭 손수 싸줬어요. 한겨울에도 외투 하나 안 사 입고 아이들 코트 해주려고 헌옷 리폼까지 했습니다. 동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과외 시켜달라 했을 때 차마 돈 없다는 말이 안 나와서 저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다 터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동현이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그 소식을 듣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셋 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내 인생도 좀 누려봐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렇게 큰 착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난 뒤로 혼자 사는 게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 계단도 버겁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일이 됐죠.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누가 좀 데려다 줬으면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걸 눈치챘는지 큰아들 동현이가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지내기 힘드시잖아요.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방도 따로 있고 수진이도 괜찮다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키운 자식이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 믿음 하나로 내가 평생을 살아온 상주의 집 문을 닫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 집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방도 따로 내줬고 수진이도 처음엔 잘 챙겨주는 듯 했죠. 어머니, 오늘은 비 오니까 미역국 끓였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뭉클하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점점 며느리의 표정에서 의무감 같은 게 느껴졌고 말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턴가 식사 준비도 아이 반찬 중심으로 바뀌더군요. 아침 식탁에 앉으면 반찬이 3가지에서 2가지. 어느 날은 그냥 김 하나에 밥이 전부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겠지, 힘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하루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눈에 띈 메모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운 간식 남편 도시락용 사용 금지. 작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을 대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날 이후 전 스스로 음식을 아예 사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떡 몇 개, 두유 1병, 삶은 계란. 방 안에 조용히 넣어두고 며느리 몰래 혼자 먹곤 했습니다. 물론 전자레인지 하나 돌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과일을 깎아 먹을 때조차 소리 나지 않게 신경을 썼죠. 며느리 수진이는 예의는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가 사람을 더욱 외롭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투도 다정함 없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정중한 거리두기라고 해야 할까요? 생활비 얘기가 나왔던 건 그 즈음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죠. 어머니, 혹시 매달 생활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대출 갚고 교육비 때문에 빠듯해서요. 전 당연히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몇 년 전 퇴직하고 조금씩 모은 돈이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투 속엔 당신은 우리와 다른 경제 주체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하니?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매달 60만 원 보낼게.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말은 그랬지만 눈빛은 고마움보다는 이제 할 도리는 하시네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서운하고 슬펐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동현이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와도 방에만 틀어박히고 제가 뭘 말해도 그래, 엄마 알았어, 그 말뿐. 하루는 물이 안 나와 수진이에게 살짝 말했더니 수진이는 바로 동현이에게 말했고 동현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물 좀 조심해서 써. 요즘 수도세가 장난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저는 두 말 못하고 그날부터 빨래도 세수도 수돗물 5번 넘게 트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눈치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웃음 한 번 없는 식탁. 물 조심, 전기 조심, 말 조심. 그러던 어느 날, 속이 쓰려 아무거나 좀 먹고 싶은 아침이 있었죠. 주방 찬장을 열다가 한쪽에 포장된 떡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단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나 먹어도 되는 걸까? 그 한 조각 떡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해야 할까?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그날 아침 떡 한 조각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은 갔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더군요. 결국 다시 포장지 속에 조심스럽게 넣고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나는 대체 이 집에서 무엇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예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돗물도 최대한 덜 틀고 화장실 불도 2번 확인하고 껐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저는 본능처럼 움직임을 멈췄고요. 며느리 수진이는 여전히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식사 시간 맞추기 어려우시면 말씀 주세요. 하지만 그 말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딱 형식적인 존중,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내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그냥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동현이는 더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문 열고 왔어 한마디뿐. 저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요, 늦은 오후 혼자 거실에 앉아 어릴 적 동현이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하얀 머리띠하고 유치원 입학하던 날. 기저귀 떼고 처음으로 손잡고 걸었던 날.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그걸 보고는 말도 없이 휙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수진이 요즘 예민해요. 사진 같은 건 혼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할 행동이 된 현실에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훈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수건 하나 다림질해주며 이거 학교 갈 때 써 하자. 지훈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엄마가 할머니 물건 학교에 가져가지 말랬어요. 냄새 나고 옛날 거니까 친구들이 싫어한대요. 그 말에 속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순하던 아이 입에서도 이젠 제가 불편한 존재로 새겨진 거겠죠. 며느리는 저를 향해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투와 표정, 숨소리로 충분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몰래 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어머니, 지훈이 숙제하는데 집중 안 된대요. 혹시 이어폰 있으시면 그걸로 들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얼른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라디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바늘 소리만 들리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과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집에서 저만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엔 그래, 다들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방문 앞에 조용히 놓인 한 장의 쪽지를 보고 제 마음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지훈이 친구들 놀러 옵니다. 거실 사용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모는 정중했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죠. 당신은 이 집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꼼짝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 제 생일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오늘 생신이시죠? 미역국은 못 끓였지만 대신 조각 케이크 하나 사왔어요. 그 말의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억이라는 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고맙다, 수진아. 그런 것도 챙기고.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지훈이가 촛불을 후불고는 할머니 소원 빌었어요? 오래 사세요. 그렇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거실에 웃음이 돌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이도 제 방으로 들어와 엄마, 요즘 좀 힘드시죠? 미안해요. 수진이도 애 키우느라 예민하고 그래도 엄마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 주더군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좀 더 조심할게. 겉으론 화해였지만 제 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해하고 조심해야 하는 쪽은 늘 나일까? 나는 여기서 웃음이 아니라 눈치를 배우고 있다. 그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저를 다독였죠. 괜찮아. 가족이니까. 세대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 뒤로 며칠간은 말 그대로 평온했습니다. 수진이도 예전처럼 제게 말을 걸었고 지훈이도 학교 얘기를 잠깐씩 하러 제 방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란 걸 저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제 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수진이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냉장고 막 열고 간식 꺼내 먹고 그러시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냐.
우리 집도 사정 뻔한데 생활비야 주신다고 해도 그거 받으려고 내가 모시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끝마다 존댓말을 쓰고 미소 지으며 괜찮다 말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한꺼번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됐는데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냉장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포장떡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침 대용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적혀 있는 비닐봉투. 그걸 꺼내려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이걸 먹는 순간 또 어떤 말들이 오갈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이 떡 하나뿐이라는 거, 그게 말이 되냐.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다시 사람으로 보게 만들려면 내가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제 안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 이 집에 도움이 되고 싶어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엔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과 거실 청소를 마쳤고 욕실 바닥도 조용히 닦고 나왔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 수건 먼저 걷어널고 개켜서 장롱에 넣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지훈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추죠. 간식도 챙겼고 방과 후엔 가끔 책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별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손길이 닿은 물건엔 그녀의 시선이 곧장 꽂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하려던 건데요. 그건 지훈이 습관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해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저희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저를 천천히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집에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없이 청소를 줄였고 손주 돌보는 것도 멀리 했습니다. 빨래를 개던 손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동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끼리만 오가는 대화, 식탁에 마주 앉아도 건조한 눈빛, 내가 말을 걸면 끝나는 대화. 며느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아침엔 따뜻한 걸 조금 먹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비닐에 포장된 조각 떡이 보였습니다. 아침 대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하얗고 말랑한 그 떡. 주방은 조용했고 식구들은 아직 다들 방에 있었습니다. 하나쯤 먹어도 괜찮겠지. 아무도 안 보잖아.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제 손이 천천히 떡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꺼내드는 순간 부엌 바닥 타일이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그 찰나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어난 듯한 기척. 그 순간 저는 움찔하며 떡 봉지를 다시 냉장고 안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도 나는 누군가에게 걸릴까봐 죄인처럼 떡을 숨겼습니다. 그 조각 떡 하나가 왜 이토록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게 가장 서글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속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벌어질 단 하나의 행동, 그 떡을 먹는 일. 그게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는 저도 알지 못했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속이 좀 메스꺼워 밥보단 뭐라도 간단히 먹고 싶었습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식탁에 어제 봤던 떡 봉지가 놓여 있었고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나는 떡 한 조각만 집어 들었습니다. 하나만 먹자 지훈이 간식이겠지만 애가 이거 다 먹지도 못하겠지. 속이 허한데 어쩌겠어.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물을 따라 떡을 막 베어 물던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지금 드신 거예요? 며느리 수진의 얼굴엔 놀람도 불쾌함도 가득했습니다. 나는 떡을 손에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속이 좀 안 좋았어. 하나만 먹었어.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떡 지훈이 간식이에요. 누가 드셔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 어머니 집 아니잖아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그깟 떡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일이니? 수지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저 너무 불편해요. 살림해놓은 것도 흐트러지고 지훈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나는 그제야 억울한 마음이 올라와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 밥 해주고 지훈이도 돌보고 집안일 빠짐없이 도왔잖니. 그런 나한테 지금 이게 할 말이니? 수지는 그 순간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지금이라도 나가주세요. 여기 어머니 집 아니에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내가 애 봐주고 청소하고 밥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가란 소리야?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결국 내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꺼지세요. 나는 말문이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며 익산 집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 텃밭도 있고 낡았지만 내 손길이 배어 있는 공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혼자 지내기엔 무리겠지.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건 요양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갈 수는 없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나는 곧바로 동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수야, 엄마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내 발로 들어가려 해. 요양원. 동수는 당황한 듯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드셨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그만 참을래. 조용히 전화를 끊고 현정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알아볼 거야. 현정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거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게 엄마가 마음 편하신 거면요.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한 길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의 바람결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공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토록 소중한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꺼지세요.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밤마다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지 않겠다고. 며칠 뒤 조용히 익산으로 내려가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정돈하며 앨범 하나를 열었고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간 나는 요양원 인근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했더니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녀가 셋이라고 하셨죠. 혹시 상속은 균등하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둘째 아들 동수, 막내딸 현정에게 전부 넘기고 싶습니다. 큰아들 동현에겐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네요. 1,500원 남기겠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내가 허락 없이 먹었다는 떡값입니다. 내가 먹은 거니까 내가 갚아야죠. 그 대신 받은 모욕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동수와 현정을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달려왔고 나는 조용히 꺼낸 말을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너희 둘한테 엄마가 가진 거 전부 줄 거다. 큰 건 없어도 그래도 내 인생이 담긴 자산이야. 현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평안하신 게 저흰 제일 소중해요.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동현이한텐 내가 먹은 떡값만 줄 거야. 정확히 1,500원. 영수증도 첨부할 거다. 동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셔. 그렇게 하세요. 형,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복수는 항상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나만의 방식으로 되갚을 겁니다. 그리고 그 1,500원. 그건 그들의 평생을 따라다닐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며칠 뒤 동현 부부에게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뜯은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었다는 걸 현정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큰아들 동현에게 남기는 유산 5,000원 중 떡값 1,500원. 나머지는 손자 지훈이 간식으로 써주세요. 기타 자산 일체는 동수와 현정에게 상속함. 봉투엔 떡 영수증 복사본까지 들어 있었답니다. 밀가루 떡 3줄에 4,500원.
그 중 하나를 내가 먹었으니 정확히 1,500원. 어떤 판결보다 정확하고 어떤 말보다 조용한 내 최후의 한마디였습니다. 며칠 뒤 동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진심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지. 너희 나를 그만큼 생각했잖니. 그 떡 하나. 그게 너희에게 내 존재의 무게였어. 동현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수진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날 너무 예민했어요. 사실 저도 그 이후에 많이 반성했는데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었구나. 내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어. 그들은 이후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동수는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고 현정은 짬짬이 영상통화도 해줍니다. 이따금 식사 시간에 떡이 나올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이 작은 한 조각이 내 삶의 마지막을 바꿨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떡은 내가 먹었지만 존엄은 끝내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른 건 나였지만 진짜 대가를 치를 사람들은 지금도 무표정한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요양원에 온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젠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지요. 이따금 허리도 아프고 식욕이 없을 때도 있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편안합니다. 무릎에 얹힌 담요 위로 현정이 보내준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웃고 계세요. 주말에 김치 가져갈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총각김치요. 편지 한 장에 담긴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현 부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겠지요.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의 경계를 세웠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상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건 이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핀 국화꽃을 보며 나는 자주 남편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나 이리 외롭진 않았을 텐데. 그러다 곧 혼잣말을 멈추고 잔잔하게 웃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내가 되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시간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은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한 번쯤은 결정을 해보세요. 저처럼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